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그 진주 박물관 대학에서 여러 번,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고 여러 길을 거치시면서 아마 진주 역사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예, 근데 여기 그 진주 대평리 유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조사를 제가 1997년도에 대학원을 오면서, 경북대학교 대학원을 오면서 처음으로 진주 대평리 유적의 발굴 조사를 참가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진주와 인연이 시작됐는데, 그 대평리 유적을 발굴을 했었고, 그 이후에 진주박물관에서 근무를 했었고, 다시 이제 진주를 잠시 떠났다가 그 경남발전연구원에 입사를 하면서 여기 진주 평거동 유적 아시죠? 네, 여기서 한 5, 6년 이상 발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물이 어떻게 발굴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고고학자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인디아나 존스, 아마 어르신들도 이 영화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아주 멋있는 고고학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같이 이렇게 키도 작고 왜소하고 심지어는 뭐 배 나온 아저씨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그냥 일반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고학자도. 이런 고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해서 이제 탄생하게 됐는지 그거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인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서서히 지금 이제 컴퓨터 같은 이런 기계까지 나오게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이제 그 창조설과 뭐 진화설까지 뭐 얘기하자면 말이 길어지겠지만, 이 호모 하빌리스라는 그 아주 최초의 인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이전에 사람이 있습니다. 라바피테쿠스라고. 근데 이 호모 하빌리스라는 사람은 최초로 저 위에 보면 집게라는 도구를 사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프리카의 올드바이 계곡이라는 데서, 네, 마이크를 좀 내려야 되겠네요. 올드바이 계곡에서 처음 이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화석이 발견돼서 그 연대를 분석해 보니까 약 180만 년 전에 최초의 사람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면 호모 하빌리스가 위치가 여기인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이제 같은 시대의 이제 인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집게라는 도구를 사용한 인류입니다. 이 그림은 아주 끔찍합니다. 지금 이런 맹수가 사람을, 그것도 저기 머리부터 잡아먹는 이런 사진인데, 이렇게 최초의 인류는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이런 사나운 짐승에게 이제 잡혀먹기가 일쑤였고, 그래서 도구를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인간들이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런 맹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었고, 호모 사피엔스, 제가 이제 중간 부분들은 많이 건너뛰고 있는데, 지금 호모 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점점 인류가 많이 발전을 해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여기 지금 호모 에렉투스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꼼정하게 서 있다가 등을 곧게 펴고 걷기 시작했다고 호모 에렉투스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고, 그 이후에 더욱 두개골이 더 커지면서 아주 똑똑한 호모 사피엔스, 저희들도 지금 아마 호모 사피엔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인류로 이제 점점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비교를 해주시면 에렉투스와 사피엔스인데, 이렇게 바로 등부터 이렇게 바로 곧게 점점점 발전하고 두개골도 머리가 훨씬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류가 진화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아까 아프리카에서도 그 화석이 발견돼서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도 기본적인 골격은 사람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사람과 구분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이 손가락의 모양입니다. 이 오른쪽에 사람의 손을 보면 엄지손가락이 길어서 물건을 이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만들기도 쉽고 제작하기도 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보면은 이런 유인원들은 엄지손가락이 짧아서 이런 식으로 물건을 쥐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화석을 발견하면, 동물 화석을 발견했을 때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가 이제 그 구석기 시대에 주먹도끼하고 뭐 글게 이런 종류인데,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서 이제 현대의 컴퓨터까지 아주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아직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렇게 구석기 시대 사람들처럼 돌이나 뭐 나무를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원시 부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것이냐? 한자를 보시면 생각할고, 옛고, 그 다음에 배울 학입니다. 옛것을 생각하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과거 인류가 남긴 물질적 자료를 통해서 당시의 문화, 어떻게 행동했고, 사회 조직은 어떻게 됐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고학 야해조사, 그러니까 고고학은 기본적으로 야해조사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학문을 연구하려면 그거에 대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야외에서 뭐 유물이라든지 유적을 조사를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사실 그 야외 조사는 너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덥거나 춥거나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랑은 상관없이 항상 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부분은 학술 발굴이어서 우리처럼 어떤 시간이나 이런 비용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외국의 그 고고학과 교수들은 그 방학 기간에만 그 미개한 지역, 뭐 알려지지 않은 뭐 중국이라든지 등등 아직 조사가 안 된 그런 곳에 가서 한두 달 집자리 하나를 발굴하고 옵니다. 근데 한국의 이제 고고학 실정은 한 달에 집자리 뭐 한 20개, 30개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서 아마 그럴수록 이제 학문의 깊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라는 것은 뭐 선생님들 잘 아실 거고 이 내용은. 그러면 문화재 중에서도 매장 문화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땅속에 묻혀있는 저기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데, 땅속에 묻혀 있어서 사실상 땅속에 어떤 문화재가 묻혀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그 매장 문화재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고인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석탑이라든지 뭐 불상이라든지 이런 유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건 일종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인돌이라 뭐 이런 것들은 다 매장 문화재 범주에 이제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들도. 그러면 유물은 뭔지? 유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을 다 총칭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유물 중에도 예를 들어 뭐 조개무지 같은 걸 발견했습니다. 폐총, 사람들이 먹다 버린 조개 껍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다 버린 동물뼈. 근데 그런 것도 사람이 만들진 않았지만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버려진 이런 것도 다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 유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물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떤 식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유물의 범주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 유구라는 게 있습니다. 유구는 뭐냐면 사람들이 만든 일종의 뭐 이런 집자리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요거를 하나하나를 유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유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을 유적이라고, 큰 개념의 이제 유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적명은 보통 이렇게 뭐 고령 지산동 부분은 남산 유적, 진주 평거동 유적 이런 식으로 지역명을 붙이게 되고, 고고학을 이제 연구하면서 어떤 유적에서 가장 먼저 출토된 뭐 유물이라든지 집자리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표지로 삼아서 예를 들어 뭐 진주 평거동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청동시대의 집자리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진주 평거동 문화라는 이제 문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진주 평거동이나 대평리 유적은 그 전에 나왔던 부여 송곡리라는 유적에서 나온 뭐 집자리 형태라든지 유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는 송곡리 문화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산 고분문 전경인데 작년에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유네스코에 지금 잠정 목록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유네스코에 등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마리산 고분 한 거의 150기가 넘습니다. 거의 우리는 그 고분을 생각하면 경주에 이제 고총 고분만을 생각했었는데 아마 마리산 아마 가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큰 봉분을 가진 무덤들이 능선을 따라가지고 쭉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를 유구라고 하고 이거 전체를 마리산 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울산의 하삼정 고분이라는 전경인데 지금 요 안에 무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동묘지와 같은 무덤인데 이런 식으로 무덤이 뭐 몇백 기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문화재 발굴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마 여기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뭐 어떤 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뭐 공장을 짓는지 해서 문화재 혹시 조사에 참여해 보신 분 계십니까? 자기가 직접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문화재 조사를 의뢰하거나 하신 분 안 계신가요? 문화재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학술 발굴과 구제 발굴이라고 있는데 학술 발굴은 사적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지정된 유적 중에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문화적 이제 가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 여기 구제 발굴이라는 거는 밑에 그림에도 보이는데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도로를 개설하든지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할 때에 긴급하게 조사를 하는 걸 이제 구제 발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에 따른 발굴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경주 같은 데는 전부 다 문화재 보존 지역이어가지고 화장실 하나도 이제 집주인이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땅을 파면은 이제 그 관련 전문가가 입회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에서는 대부분 이런 문화재 조사 비용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문화보호법에 무조건 문화재 조사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그 비용을 국가에서 다 대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돼야 됩니다. 그 땅 소유자가.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나쁜 법이죠, 이게. 내가 내 땅에 개발을 하는데 이 문화재 조사도 돈이 뭐 1, 2천 원도 아니고 적게는 뭐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그 면적에 따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 몇 년 전부터 소규모 발굴 사업 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어르신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나 이제 나중에 뭐 어디 땅을 사셔서 집을 짓게 되면은 건축 허가를 받으러 이제 지자체에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 이런 데 가시면 여기는 주변에 문화재가 분포해서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아마 이런 걸 써줄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그 면적에 따라서 국가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조사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면적이 요 정도인데 요거는 국가 이제 지원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시고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모르고 자기가 비용을 다 부담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팁은 좀 알고 계시기 바라고. 처음에 이제 조사를 하면 문화재 조사 계획이 수립됩니다. 아까 개발 행위가 이제 있게 되면 그리고 이제 조사단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데 뭐 아무나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 조사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조사 경력에 따라서 뭐 10년 이상 해야 뭐 책임조사원이 되고 그 다음 밑에 조사원, 보조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는 처음에는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그 관련 지역에 대한 그 다음에 이 지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땅을 걸어 다니면서 특히 이제 뭐 경작지 같은 게 아마 좋겠죠. 만약에 지금 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강당 부지 뭐 이런 데는 지표조사하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땅을 걸어 다니면서 이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 테스트 피트라는 구덩이를 넣습니다. 그게 시골조사인데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발굴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조사는 말씀드렸고 뭐 문헌이라든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고고학자들이 유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옛날부터 풍수지리 이런 것도 있다시피 고고학자들도 딱 가면 아 여기는 유적이 있겠다 없겠다 조금 감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유물을 더 찾아내야겠죠. 눈에 안 보이더라도. 혹은 유물이 없더라도 지형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어떤 유적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결과를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표조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질문도 하고 지표조사에서 제일 필요한 게 이런 지형도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여기가 유명한 대평리 유적입니다. 진주 대평리 유적. 그 다음에 여기가 밑에 이제 평거동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데
요 강변을 따라서 쭉 유적들이 청동시대 유적이 쭉 분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진주가 아마 대한민국의 수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강함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청동시대 유적이 강을 따라 쭉 분포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평리 유적처럼 이렇게 많은 청동시대 집자리가 조사된 유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물이 나온 것도 없고 일단은 이제 지표조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지도를 보면서 만약 조사 지역이 여기다. 아, 그러면은 앞에 하천이 흐르고 뒤에 낮은 구름이 있어서 여기 사람이 살기 딱 좋다. 유적이 있을 만하다.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이런 위성지도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거는 진주 평거동 유적의 최초 전경 모습입니다. 여기는 그 당시에 거의 뭐 밭이라든지 그 다음에 묘목을 식재해가지고 뭐 그런 묘목장으로 이용하던 곳이었는데 마찬가지로 평거동 유적도 얼마나 딱 보기에도 사람이 살기에 정말 그야말로 좋은 입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맞춰서 아주 대규모 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 자료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유적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표에서 이런 유물들을 수습을 하고 청동기입니다. 청동기는 잘 출토되지 않지만 가끔 확인이 될 때도 있고 이건 평양에 있는 이제 탁자식 고인돌인데 눈에 띄게 이런 고인돌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는 유적이 있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식 고인돌이라고 바로 지하에 매장을 하고 이렇게 덮개돌만 위에 덮어놓는 이런 고인돌. 나무 밑에도 이런 수없이 논바닥에도 고인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밭에도 이런 큰 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고인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큰 돌이면 다 고인돌이냐고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고인돌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인돌은 이렇게 성혈이라고 하는 구멍을 이제 파는 이런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뭐냐면 옛날부터 이렇게 다산이라든지 풍요라든지 이런 기원하는 아주 옛날부터 이제 오래된 습속인데 근데 심지어는 이 성혈이 꼭 청동시대 게 아니고 조선시대 이후에도 계속 이런 큰 돌이 있으면 그 마을에서 항상 신성시해가지고 이런 흔적들을 남기더라고요. 성혈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십니까? 그 마제석검을 그 지성묘 상석에다가 고인돌 상석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겁니다. 이런 암각화도 밑에 보면 나중에 사진도 보여드릴 건데 네, 그림 모습인데 마제석검을 보면서 사람들이 들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아 이게 고인돌의 상석이구나 이런 걸 이제 지표조사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표조사에서 여긴 유적이 있다. 여기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결과서를 제출하면 그 다음 시골 조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구덩이를 파보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고고학자여도 귀신이 아닌 이상은 어느 위치에 어떤 유적이 분포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아는 거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어느 지점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구덩이를 파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규모가 큰 부분인데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바둑판식으로 쭉 구덩이를 파보는 거예요. 일정한 스피로. 그리고 구덩이를 팠는데 단순히 바닥에서 어떤 돌무지라든지 집자리라든지 이런 게 걸리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 유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조사할 때 보는 게 바로 이런 지층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지층인데 고고학적 용어로는 토층, 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그 표토에서부터 기반토까지 이게 지금 1m짜리인데 한 6, 7m 이상 깊게 다 파 내려가 봤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사이에 유적이 있는, 유물이 있는 층들이 확인이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 층에서만 유물이 확인될 수도 있고 진주 평거동 유적이나 대평 유적 같은 경우에는 그 층들이 6, 7개 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층이별로 다 걷어내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일단 이렇게 지층을 조사를 해서 어느 층이 그 층에 해당되는지 청동시대 층인지 신석기시대 층인지 확인을 한 이후에 그 층 높이에 맞춰서 전면 재토를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층위를 조사하면 이렇게 지도도 도면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옆에 연대를 쭉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골조사에서 유적이 분포도를 확인하고 발굴조사를 들어가는데, 발굴조사 도구입니다. 도구는 뭐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많이 보셨던 그냥 그 도구가 발굴 도구입니다. 특별한 도구가 있는 게 아니고 뭐 괭이도 있고 삽도 있고 호미도 있고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아마 TV에서는 항상 그 솔로 이렇게 살살 터는 모습만 보셨을 건데 그거는 아주 일부 다 조사하고 위에 깨끗이 정리하는 단계고 그 전에 이런 삽과 괭이와 호미로 아주 열심히 파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붓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TV에는 항상 붓질하는 모습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정확히 그 유적과 유물이 어떤 위치에서 나오는지를 얘기해 주려면 그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경도, 위도 몇 도의 그 유물과 유적이 분포하는지 이런 측량 기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위치도 정확히 찍어주게 됩니다. 이 측량 도구들이고요. 유적 측량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를 할 때 이왕이면 이게 항상 구덩이를 파고 뭐 큰 중장비들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많은 뭐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이제 개토제라는 걸 합니다. 개토제는 뭐 여러 분야에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뭐 좋은 유적이 많이 나오기로 좋은 유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거의 뭐 안전을 기원하는 요거는 이 사진은 그 거창에 서울우유 공장 한번 견학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으면 다음에 한번 서울우유 그 거창 공장도 견학 가보십시오. 거기는 저희가 이제 그 사만시대 무덤을 한 300개 정도 예전에 2002년도에 조사한 게 있는데 그 전시관도 마련해 놨고 그 다음에 우유 공장도 아주 견학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선물도 많이 주고 여기에 2002년도에 무덤 조사를 했었는데 너무 이제 좋은 무덤이 많이 나와가지고 보존을 했습니다. 일부 큰 무덤들을 했다가 이제 10년 후에 2012년도에 다시 그 구역을 해제하면서 이제 문화재 조사를 다시 하면서 이제 개토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발굴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골조사라는 거는 유적이 있나 없나를 간단히 살펴보는 거여서 마찬가지로 층위조사를 하지만 발굴조사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이런 층위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층위조사한 거는 다 그림으로 이제 작성을 하고 이 진주 평거동 유적에 이제 밭이 나온 부분에 이제 층위조사인데 이렇게 층층이 맨 위에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 삼국시대, 밑에 청동시대까지 이렇게 해서 도면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높이에 깊이에서 이런 유물들이 분포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대랑 이제 층이 어떤 유구가 분포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층위가 확인이 되면 이런 중장비들을 사용해서 제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장비들을 이용한 지 예전에 진주 대평리 유적 조사할 때 아마 그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유적 그때 수몰지구 조성하면서 유적 범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때부터 포크레인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전부 다 사람의 손으로 삽으로 다 팠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발굴을 할 수가 없었고 뭐 소규모로 조사를 하게 돼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중장비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아까 그 층위에서 확인된 만큼 중장비로 다 걷어내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표토에서 한 50cm 밑에 유구가 있다. 그러면 중장비로는 밑에 한 30cm 정도는 남겨놓고 걷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사람의 손으로 파고 유구를 훼손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중장비로 일단 이렇게 걷고 이렇게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바닥을 평평하게 깨끗이 닦습니다. 그러면은 닦다 보면은 집자리 있었던 이 페인트 돌린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확연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구덩이 팠던 부분과 그 생땅인 부분과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 이제 내부를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밭입니다. 밭고랑 요즘 밭하고 똑같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구 내부를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유구 내부도 조사할 때 그냥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유구 자체에서도 또 테스트 피트라는 구덩이를 팝니다. 이 유구 깊이가 어느 정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최대한 그 훼손을 하면 안 되니까 유구의 원상을 잘 보존을 해야 되니까 깊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분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구덩이를 이렇게 파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흙이 매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무덤인데 무덤에 있는 이제 관이
부식돼가지고 썩어서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덩이를 파보면 이런 흔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 조사를 하는 모습들이고, 그리고는 유적에서 예전에 그 평고동 현장에서 저희들이 체험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다녀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초등학생과 이제 그 부모님들 대상이었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면서 네, 이렇게 체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밭을 만들어 보고 나무로, 그 다음에 측량 기기도 한번 이렇게 다뤄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신석시대 집자리인데, 그 다음에 유물도 출토되고 있고, 이거는 진주 대평로 유적에서 조사된 청동시대 집자리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길이가 20m가 넘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는 부분이 그 기둥을 세웠던 그 초석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사람을 한 명씩 세워놓고 사진을 찍은 건데, 엄청나게 큰 집이죠. 어마어마하게. 삼국시대 집자리고요. 이러한 유적들을 확인을 한 후에 이거는 다시 무덤 조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면 특히 무덤 조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무덤을 만들었던 방법과 이제 순서와 거꾸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봉토를 만들 건데 봉분은 대부분 사평돼서 없지만 봉분을 먼저 걷어내고, 그 다음에 덮었던 이런 위에 뚜껑돌을 걷어내고, 그 다음 또 밑에 내려가서 다시 또 있는 뚜껑돌을 걷어내고, 이런 순서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세웠던 벽석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무덤을 축조했던 반대 과정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 사람도 한번 눕혀보았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고, 그 뒤에서 다시 이제 나오겠지만, 그 청동기 시대 무덤 중에 그 늦은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아주 대형의 무덤들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진주 초장동 유적에서도 그 묘역에 원형으로 이제 묘역이 둘러져 있었는데 한 25m, 30m 정도 묘역이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김해 구산동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지성면인데 요 상석 길이만 해도 10m고 추정 무게가 약 350톤이 되는 상석입니다. 점점 이제 시기가 늦어지면 이런 큰 무덤들이 나오면서 청동시대에 이미 이제 계급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석의 모습이고, 덕천리 유적에도 또 큰 고인돌이 확인이 됐고, 진주 초장동 유적입니다. 그리고 후기가 청동시대 후기가 되면은 점점 무덤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아래로. 왜냐하면 더 꽁꽁 싸매는 거죠. 여러 겹은 대석을 덮고 위에 큰 돌을 한번 깔고 흙을 깔고 다시 위에 작은 자갈을 깔고 이 위에 또 아마 큰 상석을 올렸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아마 이런 걸 보고 이제 사회에 계급이 발생하는 증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 신서동 유적인데 이건 청동시대 거의 뭐 공동묘지와 같은 이런 유구들이 확인이 되고, 이거는 평고동 유적에서 나온 밭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간단히 어떤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아예 조사는 상당히 이제 재미도 있지만, 그런 유물이라든지 유구의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면 재미도 있지만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어르신들도 이렇게 더운데 차양막을 쳐가면서 여름에는 이제 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비 앞에서 장화를 신고 힘들게 하시고, 또 비가 오면 다 잠겨서 유적이 물을 다 퍼내고, 심지어는 눈으로 다 덮여버린 적도,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 조사를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어르신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제 가끔 숙소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 오면은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즐거워 쉬었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사된 거는 전부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런 정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진도 찍고 현장에서 그림도 그리고 해서 발굴 보고서라는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문화재청에 이제 발간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2년 이내에 발굴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제 사진 촬영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사다리에 올라가서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카메라가 달려있는 기구입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사다리에 올라갔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붐 카메라라는 게 발명이 돼가지고 여기에 카메라를 매달고 수직 상방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풍선 에드벌룬을 띄워가지고 여기 밑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찍기도 합니다. 그 평거동에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조사할 때 이 풍선하고 카메라를 저 사천만 쪽으로 한 2개 날려보냈습니다. 찍다가 줄이 끊어져가지고 풍선을 매다. 나중에 혹시 그 사천만 쪽에 바닷가 가셨다가 저희 이름이 써져 있을 겁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라고 발견하시면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나온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다 그림으로 다 그려야 됩니다. 정확히 이렇게 실을 걸어서 방안을 쳐가지고 뭐 10분의 1, 20분의 1 축소로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평면만 그리는 게 아니고 깊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걸 3차원적으로 이제 다 실측을 하게 되는 거여서 하고 나서는 이런 도면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진과 도면을 보고 누가 보더라도 이 무덤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이제 고고학자가 할 수는 없지만 출토된 이거는 사천 방지리 유적 지금 그 항공사업단지 이제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회충 유적이 엄청 크게 확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조개 껍질을 다 일일이 쳐서 그 동물뼈 같은 걸 다 찾아냈습니다. 작은 그 가시 바늘까지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동물체를 사람들이 이제 식생을 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시료를 채취하면은 연대가 나옵니다. 몇만 년 전의 것인지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밭 조사를 하면은 그 밭에 있는 흙을 이렇게 다 떠서 전체를 다 뜰 수는 없고 일부 지정해서 떠가지고 어떤 곡물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게 불에 타지 않으면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 썩어서 흙이 돼버리기 때문에 없고 이렇게 체질한 중에도 지금도 그런데 왜 밭 다 쓰고 작물 다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불을 한번 지피지 않습니까? 그 논두기도 이렇게 지피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나락이나 이런 게 타서 땅속에 묻힌 경우에 저희들이 물채질 했을 경우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물채질을 해가지고 현미경과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식물 고고학자인데 저희들도 이분께 이제 분석을 의뢰해가지고 어떤 씨앗인지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뭐 캡슐에 이제 나온 것들을 담아가서 이제 어떤 종류인지 확인을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진주 평거동 유적에서 나온 건데 뭐 보리라든지 조수수, 팥 이런 곡물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평거동 유적에 이제 발굴했었던 발굴 조사단인데 여기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뭐 이제 다녀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생만 해도 엄청나고 뭐 인부 어르신만 해도 뭐 7, 8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물을 실측하고 이제 분석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파손된 유물은 뭐 이렇게 깨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박물관에 가면은 다 이렇게 완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처럼 깨진 상태로 출토된 거를 이렇게 다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면으로 한쪽은 잘라가지고 단면을 그리고 한쪽은 밖에서 보이는 모습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보고서에 다 실리고 나머지 유물은 국립박물관에 다 이관을 하게 되는데 조사기관에서 만든 게 아니고 박물관에 다 이관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서부 경남 요 일대는 진주박물관에 그 다음에 동부 경남 일대는 김해박물관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유적을 조사하고 대부분의 많은 유적들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개발도 해야 되니까. 문화재도 중요하고 우리 역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나왔다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도 못 짓게 하고 도로도 건설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경제 발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복원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뭐 아파트 지으면 공원 같은 데 하나 마련해서 지금 그 휴먼시아 보면은 이전 복원돼 있습니다. 근데 좀 밖에서 볼 때 아주 좀 음침해 보이고 저도 제대로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사는데 뭔가 이제 홍보 같은 게 좀 잘 되고 사람들이 찾아가게 복원을 해놔야 되는데 대평 박물관은 좀 잘 돼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많이 찾고 좀 아기자기하게 예쁘긴 한데 그렇게 이제 이전해가지고
복원을 해두면 이제 사람들이 보고 아 여기 유적이 있었고 어떤 게 확인됐다라는 걸 후손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진주 청동리 박물관 다 가보셨죠? 네. 이렇게 이제 복원이 잘 돼 있습니다. 공원으로. 이 내용은 뭐 제가 말씀 따로 안 드려도 우리 뭐 유적이나 담긴 뜻은 다 저기 선생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요거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 하면 고인돌이잖아요. 뭐 청동기도 있지만 사실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시대 명칭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 이렇게 하게 됐지만 청동기 시대에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고 청동기가 뭐 주류이고 세형 동검, 한국식 동검이라는 세형 동검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청동기들은 거의 철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고인돌인데 이 고인돌은 아직도 인도네시아 순바섬이라는 데서 지금도 고인돌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면 뭐 고인돌 만드는 과정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구덩이를 파서 이런 데 이제 받침돌을 세우고 이건 탁자식 고인돌입니다만 흙을 위에 덮어서 이 흙 위로 이제 큰 상석을 들어 올려서 나머지 흙을 다 파냈다. 대부분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상석 끌기 뭐 재현하는 겁니다. 아마 이 상석 아까 그 김해 부산동 고인돌도 350톤이라 했는데 그거 끄는데 몇 명의 사람이 해야 될지 이 인도네시아 순바섬에서 그 고인돌을 제작하는 모습입니다. 만드는 모습. 이게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뭐 몇 개월은 준비 과정이고 뭐 몇 년에 걸쳐가지고 거의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를 해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아직도 그냥 집 주변에 무덤을 바로 만들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고 집 옆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석을 밑에 나무를 받쳐가지고 고인돌 제일 위에 상석을 이제 운반하는 거고 뭐 중간에 뭐 사기를 높이는 뭐 사람들이 뭐 춤을 추고 이런 행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상석 끌기에 지금 다 동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끄는 모습이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그리고 아직 저희는 이제 고각 자료에서 그런 걸 확인하지 못했지만 저기 고인돌을 만들 때 많은 이렇게 가축들을 제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이제 희생을 시키면서 이제 제물을 사용해서 이제 고인들을 축제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로 옆에 집인데 집 옆에 바로 이렇게 무덤을 그냥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민족지 자료를 통해서 고각자들은 유적에서 나온 유물이나 유구만 갖고 이제 뭐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민족지 자료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화재 요 평거동 유적은 잘 아시겠지만 그 택지 개발 사업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평거동 유적은. 요 앞에 남강이 흐르고 있고 진주라는 도시가 강을 끼고 있어서 참 정말 살기 좋은 제가 제주도도 좋지만 진주에서 이제 정착한 이유가 공기도 좋고 부산도 가봤고 울산도 가봤고 대구도 다 가서 살아봤는데 진주라는 도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요 남강이 있고 공기도 너무 좋고 인심도 좋고 지금 평거동 유적도 보면은 아주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유적이 없으면 어디에 있을 만하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적이 있다라고 처음 얘기를 했고 2004년도에 제가 시골조사를 했습니다. 구덩이를 몇 개 파봤는데 전체가 다 유적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지구 그 대진강 고속도로 아시죠? 대진강 고속도로에 지금 휴먼시아 3단지 그쪽 방면을 이제 제가 이제 발굴조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진강 고속도로의 저쪽 편 휴먼시아 4단지, 5단지 있는 부분은 이제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했었고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아파트로 말씀드린 어르신들이 더 빨리 아실 것 같다. 휴먼시아 3단지와 앞에 공터 있는 부분 그 부분 이제 조사 내용입니다. 조사 지역 위치인데
여기 대평리 유적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진주는 이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청동시대 얘기할 게 없습니다. 강 따라 이렇게 많은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거. 아마 요거는 오늘 어르신들 확실히 오늘 아시고 가실 겁니다. 강 양옆으로 다 유적입니다. 조사지역 위성 사진인데 이게 대지강 고속도로고 여기가 이제 저희 연구원의 조사한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서쪽편이 경남문화재연구원, 아래쪽 일부가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연구원 이름이 나중에 이제 대평리 유적 보시면 알겠지만 그 환호라는 게 있습니다. 방어시설. 긴 또랑을 마을 둘레에 쭉 쳐가지고 함부로 외적이 침입 못하게 이제 만들어 놓는 게 있는데 그게 평고동 유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평리 유적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평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에 아주 부흥했다가 사만시대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대평리 유적에는. 그 내촌리 유적이라고 상촌리 유적의 일부 사만시대의 집자리들이 나오는데 그 몇 기가 확인되고 대평리 유적에서는 청동시대 후기 이후에는 일단 그 집자리 있는 그 위치에는 사람의 흔적은 없습니다. 아마 그 뒤쪽에 지금 이주단위 쪽으로 가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평고동 유적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삼국시대 집자리입니다. 평고동 유적은 그러니까 청동시대 이후에도 삼국시대 사람까지 여기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 그 하류여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이 삼국시대 집자리가 한 200기 정도가 확인이 되었거든요. 요거는 그 아래쪽이 동아시아 문화재연구원 강 앞에 유적을 조사한 거고 여기는 다 이제 밭 유적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사를 할 때 현장에서는 그 유적의 지형을 일단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집자리가 있을 곳인지 논이 있을 곳인지 밭이 있을 곳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하니까 그 한바이타운 바로 앞입니다.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끄트머리에 이제 구릉 말단부가 확인이 됐습니다. 언덕 말단 끝부분이 확인됐고 여기에 바로 구석기 유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그 쐐기층이라고 그 수염처럼 지층 밑으로 쭉쭉 뻗어내려온 그런 데서 구석기 유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위로 원래 유적이 더 분포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적은 크게 두 개의 자연 제방대가 있습니다. 이 제방이 뭐냐면 그 하천이 흐르면서 모래가 퇴적돼가지고 높게 뚝처럼 형성된 데인데 이 부분이 사람이 살기가 제일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농사짓기가 아주 좋은 땅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여기 보면 지금은 이제 도로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 하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낮은 부분, 배우 저지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뒤에는 습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유적도 맞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요거에 맞춰서 습지에는 논이 확인이 됐고 이 제방대에는 집이 확인이 됐고 여기는 그냥 사람이 살기엔 좀 힘든 그냥 저지대여서 유구가 확인이 안 됐고 이 아래쪽에는 강하고 바로 있어서 뭐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 매몰될 수 있으니까 사람은 살지 않고 밭은 한번 썼다가 바로 폐기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밭만 쭉 사용한 흔적들이 확인이 됩니다. 습지에 이제 토층을 보시면 문화재 조사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토층을 확인해서 어느 깊이에서 어떤 층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조사를 합니다. 평고동 유적이 아마 어르신들도 그 아파트 나중에 분양할 때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봤고 문화재 조사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사실 휴먼시아 분양가 너무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문화재 조사 탓으로 자꾸 LH에서 돌려가지고 저희도 나중에 좀 화가 났었는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시대 건 중요하고 어느 시대 건 중요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것만 골라서 조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고동 유적이나 대평리 유적처럼 이렇게 특히 여기 지금 수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논층이 잘 남아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너무 잘 남아 있었거든요.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층층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아까는 논이고 밭에서도 청동시대밭, 삼국시대밭, 뭐 고려시대밭, 조선시대밭 해서 조사를 5, 6번 포크레인으로 걷고 사람이 정리하고 또 포크레인으로 걷고 정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그 지형하고 마찬가지로 위에는 구릉 말단부의 구석기 그 배우습지엔 논 자연재방된 주거지 아래쪽에는 밭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 아마 휴먼시아 3단지 살고 계시면 이 아래쪽이 제일 좋은 위치입니다.
네, 요 가까이, 그 도로 가까이 가시면 여기는 원래 습지여가지고 그 땅이 별로 지반이 안 좋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도 이제 옛날부터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사람들이 쭉 집을 짓고 살았던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구석기 시대는 이제 유물이 그 몇 점 나와서 그거는 빼고 이제 신석기 시대에 요구가 나왔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평거 사지구 지금 퀸즈 웰가랑 현대 앵코 짓는 부분 거기서는 신석기 시대 집자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3지구에서는 신석기 시대 집자리는 없었고 수열이라든지 뭐 야외노지 야외에서 이제 조리했던 그런 유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안 되고 일단 신석기 시대 유구는 많이는 확인은 안 됐고 이렇게 띄엄띄엄 몇 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야외 노지입니다. 신석기 시대 야외 노지 이렇게 네모난 것도 있고 위에 거는 이제 토치장 모습인데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외 노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내부에 빨갛게 달궈진 돌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숯하고 목판도 가득 확인이 돼서 아 여기에서 야외에서 치사시설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야외 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목 중에 수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구덩인데 알 수 없어서 수열이라고 한 겁니다. 구덩이라고. 아까 야외 노지라든지 집자리는 그런 흔적을 봐서 아 이건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구나 아니면 조리를 했던 노지구나 알 수 있는데 알 수 없어서 그냥 구덩이라고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저희들도. 근데 그런 데서 보면 이렇게 도토리, 탄화된 도토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요 구덩이는 요 도토리를 여기서 뭐 부었든지 아니면 보관을 했던 장소인지 이제 그런 일종의 구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탄화된 도토리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런 유구가 어느 시대 건지 어떻게 아냐. 내부의 유물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빗살 모니터입니다. 이런 것도 유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알 수 없어서 이제 구덩이 이름을 이렇게 지금 적어 놓은 거고 내부에서는 신석기 시대 후기의 유물들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재밌는 유적이 하나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이런 유물가 확인된 예는 거의 없는데 그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흙을 팠던 토치장입니다. 여기 지금 화살표 표시한 부분들이 이제 토치한 지점들이 되겠는데 이 구덩이 이제 깊숙이 그러니까 토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좋은 흙을 파내기 위해서 점점 밑에 내려가서 진흙을 찾아낸 겁니다. 그 이후에 여기 지금 저기 진주박물관의 이막종 실장님께서도 원래 신석기 시대 전공자신데 한번 다녀가셨는데 그 토기 만드는 거 좋아하십니다. 이막종 실장님. 이런 그 신석기 사람들도 그 좋은 흙의 위치를 찾아내가지고 판에 이제 이런 흔적 있는 구덩이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 쓰고 나서는 여기에 토기들을 이렇게 갖다 버려서 폐기를 한 흔적도 있습니다. 이게 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토치장에서도 이렇게 신석기 시대 유물들이 확인돼서 이제 신석기인들의 이제 행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구는 확인이 많이 됐는데 평거동 유적이 중요한 거는 대평리 유적은 지금 여기 평거동 유적은 주거지가 35기고 3지구가 이렇게 해서 4지구까지 합쳐도 100기가 안 됩니다. 한 7, 80기. 근데 그 대평리 유적은 청동시대 주거지만 거의 300기 가까이 확인이 됐거든요. 평거동 유적이 중요한 거는 경작지가 엄청난 규모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평리 유적은 그 뒤쪽에 지금 그 복토해가지고 그 경작지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은 데랑 그 사면 안쪽에 조사를 안 해서 아마 거기에 논이 있을 거라 추정되는데 대평리 유적에서는 논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범위가 거기까지 아니어서. 근데 평거동 유적에서는 논이 청동시대에 논이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청동시대 논을 찾는 거는 아주 힘든 일이고 그 다음에 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농경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원래 뭐 학자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토기 그릇에 벽시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신석기 시대부터 벼농사를 지었다. 논을 했다. 왜냐하면 논이라는 건 밭은 아무 땅에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작물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근데 논이라는 거는 물을 대야 되는 관계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뛰어난 이제 농경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사회 발전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청동기 시대도 시기가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를 기원전 1500년부터 300년까지라고 하는데 무려 1500년에서 300년이면 그 1000년이 넘는 시간을 한 뭉뚱그리로 다 같이 똑같은 집자리에서 똑같은 유물을 사용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대 사회만 보더라도 당장 20, 30년 전에 쓰던 그릇과 요즘에 유행하는 뭐 패션이라든지 뭐 그릇, 집 모양, 아파트 모양까지 다 다르듯이 이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집자리랑 유물로 구분을 해서 청동시대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요 큰 집들이 빠른 시기 청동시대 전기의 집이 되겠습니다. 청동시대 전기에는 이렇게 큰 집에서 여러 가구가 모여 살다가 여기 지금 옆에 이제 작은 집들이 청동시대 후기 건데 핵가족화 됐습니다. 한 서너 명이 이제 지금처럼 이제 아파트에 이제 한 가족이 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집자리가 변하게 됩니다. 이게 청동시대 전기의 주거지인데 아주 큽니다. 규모가 아까 그 대평리 주거지도 보셨는데 이런 것도 기본 뭐 10m가 넘습니다. 10m, 15m 정도. 특이한 점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경사가 이렇게 져 있는데 그 가장자리에 이렇게 열을 지어가지고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불을 뗐던 노지도 확인이 됩니다. 이 노지, 그 다음에 아까 그 사람들 그 대평리 주거지에 서 있었는데 이렇게 단시설 위에다가 초석을 만들어가지고 기둥을 올렸던 이런 흔적도 확인이 됩니다. 출입구 시설도 보이고 요거는 이제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요거는 그 화재가 나가지고 폐기된 집입니다. 보면은 뭐 석가래라든지 아니면 벽에 썼던 이런 나무 목재들이 이제 잘 탄화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남아있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돌로 만든 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떼가지고 밥도 해먹고 그 다음에 그 저녁에는 조명시설도 되고 겨울에는 난방도 되고 다용도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건 청동시대 전기에 빠른 시기의 사람들이 이랬고 아까 작은 집으로 가면서 집안에 노지가 없어집니다. 그 집안에 노지가 없어지는 것도 이제 아주 크게 밖에다가 이제 노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야외 노지에서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치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토기도 이제 깨져 있었고 이런 석촉들도 확인이 됩니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이고 오늘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평거동 유물 중에 특이한 점이 요 지금 부리 모양 석인데 이게 북한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원료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었는데 평거동 유적에서 유물이 많이 나와서 북한에 이제 회령 오동이라든지 저 동북 쪽이 있습니다. 그 백두산 가까이 그런 쪽에 이제 그 유적들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다. 평거동 유적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출입구 시설인데 뒤에 사진이 가려졌습니다. 출입구 시설로 추정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문으로 사용했었던 추정되는 이제 목재들이 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동시대 집입니다. 요 위에 보면은 휴암리형 주거지라고 집자리라고 한자로 써져 있는데 이게 서산의 해미 휴암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집 모양이 처음 발견돼서 휴암리형 주거지 집자리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처음 나온 곳에 이름을 붙이게 돼서 그 집자리들이 여기 평거동 유적에서도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 동그란 것들은 삼국시대의 집자리고 여기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청동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그래서 요 청동시대 집은 이렇게 몇 개 없습니다. 나중에 대평리 유적가는 엄청 많은데 전기의 집자리하고 이렇게 중복이 돼 있고 다시 삼국시대 저 핑크색 삼국시대 집들이 청동시대 집을 파괴하고 또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요 위에 휴먼시아가 들어서 있는 겁니다. 요 집들을 파괴하고. 요거는 3지구 2구역 그 경남문화재연구원 조사한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은 몇 개 없습니다. 막 이런 구덩이 뭐 이런 것만 많이 있고 평거동 유적은 정말 그 농사만 짓는 뭐 그런 임시집이었는지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청동시대 후기 집 모양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가운데 타원형으로 이렇게 구덩이가 하나 있고 양쪽에 기둥을 받치는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구멍이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이런 차이고 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대표님에도 보면 수백 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집입니다. 요 구덩이는 사람들이 석기를 만들 때 사용하던 공간으로 보고 있고 요 저기
기둥을 세웠던 자리는 저희들이 파보면 이렇게 요거는 나무를 저기 세웠던 부분이고 나무를 해서 옆에 흙을 보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무 있던 부분만 흙을 여기는 이제 나무 있던 부분이 그대로 부식돼가지고 드러내면 나무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땅 모양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청동시대 후기 집자리 모양이 이렇게 전부 다 똑같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숫돌, 큰 숫돌들이 있습니다. 돌 파편들도 있고 요 구덩이에서 석기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구덩이, 기둥을 세울 때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래쪽에 뭐 진당구라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건물집 밑에 보면 뭐 그릇 같은 거 이런 거 묻어두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청동시대도 톡이 거꾸로 엎어가지고 여기 엎어서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운 겁니다. 근데 청동시대는 이렇게 톡이 밑바닥에 구멍이 뚫리면 저거는 의례용 유물이라고 합니다. 뭔가 기원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구멍을 뚫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토기를 집 지을 때 그 기둥 밑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엎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렇게 가운데 계속 동그란 구덩이 양쪽에 기둥구멍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제 저렇게 뻗어나간 거는 이제 배수 역할, 비가 왔을 때 빠지는 그런 역할로 이제 보고 있고, 다음 이제 평거동에서 조사된 무덤입니다. 청동시대 무덤은 고인돌도 있지만 이렇게 석감묘라고 하는 돌널 무덤이 아주 많습니다. 고인돌은 이제 눈에 띄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땅속에 많이 묻혀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로 이제 상자 모양으로 짜가지고 만든 거고, 특이한 점은 완형으로 유물이 출토되긴 하지만 이렇게 남강유역의 대부분의 무덤들에서는 그 유물을 깨트려가지고 부장한 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석검인데 요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일부러 깨트려서 이 그대로 출토된 모습 그대로 노출한 건데, 그 다음에 끝부분은 다시 요 벽하고 구덩이 사이에 막 여러 군데 흩어 놓았습니다. 아마 이 무덤을 만들면서 저런 파쇄 행위가 요즘에도 이제 그런 게 좀 간혹 보이기도 하는데, 그 민속 자료에 보면은 뭔가 이제 깨트리면서 나쁜 것들을 쫓아내기 위한 뭐 그런 행위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원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지금 요까지가 요거 두 개가 요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요쪽 구덩이 이렇게 확인이 있습니다. 각각 일부러 나눠서 매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묘인데 사실 좀 어르신들 의아할 수 있습니다. 지성묘는 위에 무조건 큰 돌이 있어야 지성묘 아니냐. 이게 왜 지성묘냐. 이거는 뭐 무덤은 무덤이겠지만 지성묘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곤란한. 그런데 뭐 저희들은 청동시대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통틀어서 일단 다 지성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돌이 있든 없든 밑에 구조가 같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지성묘라고 하고, 요 네모는 묘역입니다. 지금도 그 산에 묘역 하지 않습니까? 그 제주도는 돌로 네모나게 묘역을 만드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흙이라든지 이런 걸로 뒤에도 그 무덤 뒤에도 이제 만들어 놓고 앞부분에도 그 단도 축대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이제 묘역 시설이 청동시대에 있었던 건데, 자 일단은 요 위에 제일 위에 덮개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봤더니 아래쪽에 구덩이를 파고 또 다시 덮개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렇게. 근데 이 석감묘도 보면은 어떤 부분은 요 짧은 쪽에는 또 돌이 없습니다. 그 아주 가지각색인데 어떤 데는 하나로 만든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돌을 여러 개 쌓아서 만든 데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평거동에서 확인된 이제 지성묘라고 하는 것들인데, 특이한 거는 요 이제 가운데 상석이라고 하는 그 큰 돌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작은 돌로 표시는 해놨습니다. 중앙부에 중앙이라는 걸 그렇게 나오고, 그 무덤 위쪽에는 다 그 적색만석이라는 홍도를 한 점씩 요 위에다가 다 이렇게 매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2호 지성묘에는 토기를 다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뭐 벽사라든지 뭐 그런 의미 깨트려서 부정한 것을 없애는 이런 의미로 한 행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성묘 이제 밑에 모양을 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뚜껑돌이 다 있고, 뚜껑돌을 걷어보니까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 세 개가 지금 요 위치 그대로 나란히 확인이 된 거거든요. 시기도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바닥부터 벽석까지. 여기는 바닥석도 없고 양쪽 짧은 쪽에 벽도 없습니다. 빈 쪽만 있고,
여기는 드문드문 있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무덤이 축조가 되고 있습니다. 출토된 유물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깨서 요것도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경남문화재연구원 3-2 구역에서 이제 나온 유물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묘역 지성묘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렇게 네모나게 묘역이고 가운데 이제 조사를 아직 안 한 상황인데 여기에 그 매장 주체부가 무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 묘역 무덤 앞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것도 다 톡입니다. 다 깨가지고 요 안에 이렇게 담아놓은 이런 행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 좀 옆쪽에서 라분이라고 다른 요 무덤 공간은 옆쪽에 나온 건데 네모나게 길게 또 이렇게 길게 했을 경우에는 무덤을 하나 쓸 수도 있고 이 사이에 2개, 3개를 쓰기도 합니다. 한 묘역 내에 뭐 가족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역도 이렇게 작은 묘역도 있고 큰 묘역도 있고 다양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 함정유구입니다. 그 밭 사이에서도 확인이 되고 집자리와 밭 사이에 또 경계 부분에서 확인이 되는데 한 50개가 쭉 여르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 함정은 어르신들 아시다시피 그 짐승들 뭐 곡식 같은 거 못 먹게 하거나 아니면 주거 지역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데 이거는 뭐 청동시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강원도에서도 나오고 울산에도 이런 식으로 열지어가지고 함정유구 확인이 됩니다. 함정유구 안에는 이렇게 그 목층 같은 걸 찔렀던 흔적이 확인됩니다. 동물이나 빠지면 여기 찔려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흔적들이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뭐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토기가 가득 들어있는 구덩이라든지 또랑이라든지 이런 게 사이사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토기를 구웠던 요 부분은 이제 아마 그 전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잘렸던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 토기 요지입니다. 가마 청동시대 토기를 구웠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지구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의뢰유구라고 하는 건데 그 경사면 아래쪽입니다. 사면부에 이렇게 재단으로 보이는 작은 돌들을 멀리서 보면 규모를 모르면 꼭 지성면처럼 보입니다. 지성면 미니어처럼 소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일렬로 한 7개 정도를 쭉 해놨습니다. 그 밑에는 토기를 또 잔뜩 깨뜨려가지고 이런 청동시대인들이 이렇게 그릇을 깨뜨려가지고 하는 행위들이 아까 무덤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산청 북곡리 유적에서는 하천에도 당시 구 하천에도 막 뿌려놨습니다. 고고하게 그 여담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의뢰유구라고 그 성격을 모르겠으면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단지 깨트리는 걸로 뭐 잡기라든지 나쁜 것을 부정된 것을 없앤다는 이런 의미 외에 뭔가 다른 게 있을 건데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릇들을 깨트려서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의 유구인데 삼국시대 유구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동시대가 주니까 이렇게 타원형 집자리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그 삼국시대 집도 전쟁이 있었는지 무슨 이유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뭐 질병이나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전부 다 불을 질러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왜 도망을 갔다고 생각하냐면 유물이 많이 없습니다. 뭐 전쟁이 났든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했으면 어느 정도 유물이 남아있을 건데 아주 정말 극소수의 유물만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의도적으로 뭔가 불을 내고 화재를 내고 도망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불에 타가지고 이제 지붕이라든지 뭐 벽이라든지 했던 것들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 삼국시대 집은 흙으로 이렇게 부뚜막을 만들었습니다. 아궁이를. 그래서 이 뒤로 고래시설이 쭉 온돌시설입니다. 이게 쭉 돌아가는데 이걸로 난방도 하고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부뚜막을 여기 토기도 일부 남아있긴 한데 이 부뚜막은 아주 재밌습니다. 토기 2개를 거꾸로 여기 깨져 있는데 2개를 거꾸로 엎어서 축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흙을 씌워가지고 그 아궁이처럼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부뚜막을.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요거는 손받침입니다. 그릇을 깨가지고 거꾸로 엎어놓아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그릇을 올려놔서 이제 조리를 하던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삼국시대 뭐 북두막과 집이고, 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좀 빨갛게 되어 있는데 벽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불로 다 구워놓은 이런 흔적들이 확인이 됩니다. 아마 습기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아마 그 지붕에 그 석가래라든지 이런 게 넘어졌을 건데 그런 흔적들입니다. 삼국시대 유물들입니다. 삼국시대 이 집자리들은 시기가 한 2, 3세기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삼한시대, 가야, 북중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까지도 거의 어르신들이 이제 삼국시대 토기하면 고배, 뭐 도질토기 이런 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안경호라고 하는 항아리라든지 단단한 토기들 회색깔. 그거 외에 삼국시대에도 집자리에서는 이렇게 청동시대 토기들처럼 이제 토기를 썼습니다. 이런 그릇을. 아까 이제 솥받침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요 방영주거지라는 거는 삼국시대 이제 한 5세기대 좀 늦은 시기의 주거지입니다. 이 주거지들은 이렇게 작게 옹기종기 모여서 확인이 되고, 출입구 시설이나 붙두막은 아까 거와 다르게 한쪽 벽면에만 이렇게 붙두막을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두막 시설이 되겠고, 똑같습니다. 붙두막에는 토기를 거꾸로 엎어 놓아가지고 그 위에 솥을 올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고분에서 확인되는 이런 유물도 확인이 됩니다. 5세기대에는. 그 외에 뭐 고상가옥이라든지 구덩이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 경장유구입니다. 논하고 평거동 유적의 이제 대표적인 게 경장유구가 되겠는데, 이 논뚝이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남아 있는 거는 다른 데 가서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다른 데도 이제 논이라고 남아 있지만 단차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레벨이 높이가 높고 낮은 걸로 여기에 논을 이렇게 썼다 정도로 확인을 하는 정도인데, 여기 논뚝이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위에 그 평거동의 삼국시대 어느 시점에 큰 홍수가 나서 이 위를 모래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논뚝이 아주 잘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옆에다가 흙을 덧대놓은 이런 흔적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면과 논뚝 위에 여기 이게 다 그 모래층입니다. 하천에서 이제 홍수 범람해가지고 생긴 그 모래가 쫙 덮여있는 모습입니다. 청동기 시대 논은 이제 상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집은 살았던 데 계속 살고 있고, 논도 경작했던 데 계속 경작하고, 밭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처음에 했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흙이 쌓이지만 점점 깎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논은 논뚝이라든지 이런 건 안 보이고, 잘 안 보이고, 이렇게 경계했던, 그 대신 요즘의 농가는 다르게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한 4 곱하기 5m 이 정도로 소규모로 이제 농사를 지었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논에도 이렇게 그릇들을 또 깨서 뿌려놨습니다. 아마 뭐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건지. 청동시대 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청동시대 유물들이 확인이 됩니다. 화살촉이라든지 토기편이. 삼국시대 논인데 지금이 삼국시대 논의 항공사진입니다. 아주 뚜렷하게 논뚝과 잘 남아있고 대규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견된 유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여기 높은 요 부분에는 갓을 썼고, 요 아래쪽에 조금 낮은 데만 개간을 해서 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 위쪽에 이게 그 당시 조사를 하면서 도로가 확장된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도로랑 주택으로까지 계속 논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뒤로. 여기가 논이고 아래쪽에는 논을 밭으로 바꿔서 사용한 이런 흔적도 확인이 됩니다. 논 전경이 되겠고, 논뚝과 이 쟁기흔입니다. 요 사이사이에. 그 거리를 이제 조사하면서 그 인부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요즘 그 논 발 때 그 폭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쟁기 흔적들이 확인이 되고, 네, 이건 항공 촬영한 건데, 요 폭은 논과 논면의 폭은 한 6m, 4m일까. 요새 논과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근데 평지여가지고 아마 요새는 요거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겠지만, 그 모양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이 위에도 현대에도 논을 쓰고 있었는데 방향은 비슷합니다. 논뚝이라든지 이런 방향은. 그 다음에 이 논뚝인데 논뚝 옆으로 사람이 보행한 이런 발자국, 이런 흔적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흙은 물렁물렁한 땅이기 때문에 습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밟으면 그런 흔적들이 잘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수고도 확인이 됩니다. 물고, 논에 가면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이건 쟁기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발자국. 요 옆에 사진은 쟁기은 따라가지고 소가 같이 연동한 흔적이고, 사람 발자국도 같이 막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뭐 소가 거기서 풀을 뜯어 먹은 건지, 뭐 아니면 뭐 열심히 돌아다닌 건지, 막 무질서하게 소발자국이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가락까지 보이는 사람 발자국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걸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수가 범람해서 모래가 덮여있습니다. 콩테이가 화장실을 덮여서 아주 잘 보이는 것처럼 청고동 유적도 위에 모래로 덮여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발자국 모형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당시 사람들이 발자국을 보면은 키가 얼마였고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논에 가서 맨발로 거시면 아실 거지만 그 발 모양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정보는 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자료 수집해서 대충 뭐 길이라든지 이런 크기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게 재밌는 건데 놈들 밭으로 바꿔서 사용한 이런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냥 아무 페인트도 안 칠했지만 그 어르신들 보시기에도 이렇게 아주 뚜렷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고고학 초짜들도 이렇게 쉽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잘 확인되었습니다. 수없이 작물을 심었던 구덩이들이 쫙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페인트로 하얗게 다 칠해놨는데 이렇게 이 구덩이들은 다 그런 작물을 심었던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두둑의 양쪽 가장자리. 지금도 보면은 작물에 따라서 고랑에 심는 것도 있고 두둑에 심는 것도 있고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통해서 여기도 이제 어떤 작물을 심었는지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도 다 파야 됩니다. 전부 다 어떤 모양이었는지 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제 사람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것도 이제 따로 구분을 해서 색깔도 칠해보고 그리고 논 위에는 이렇게 수레바퀴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간격이 아주 일정합니다. 폭은 160인데 요거는 문헌에 나오는 당시 수레바퀴의 폭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논 위에 그러니까 논이 아마 사용 안 할 때 막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저쪽 그 도로 쪽으로 방향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우마차가 다녔던 그런 흔적도 확인이 되고요. 아래쪽에도 계속 논입니다. 논이 1층, 2층이 있고 1층도 1-1, 2, 3층 총 4개 층이 확인됐는데 아래쪽으로 가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단지 구분 정도만 할 수 있고 이제 가끔 이렇게 뭐 심었던 흔적이 확인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에 이제 구덩이들도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유물도 확인이 됩니다. 발자국도 일부 확인이 되고 다음은 밭입니다. 밭도 청동시대 밭도 4개 층이 확인이 됐고 삼국시대 밭도 2개 층이 확인이 됐습니다. 청동시대 밭은 똑같습니다. 청동시대 밭이나 삼국시대 밭이나 요즘 현대 밭이나 모양은 다 똑같고 이런 식으로 근데 청동시대 유물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청동시대 밭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층에 따라가지고 방향도 달리 해가지고 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층 밭은 요 방향, 3층 밭은 요렇게. 뭐 어르신들 보시기에도 그냥 딱 한번 닦았을 뿐인데 요렇게 잘 보입니다. 아주. 왜냐하면 요 위에도 모래가 퇴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밭을 조사해서 전체를 그린 도면이 이겁니다. 그 밭 고랑도 전부 다 그려야 됩니다. 그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남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 그 아래쪽에 그러니까 지금 그 유등축제 하면서 공터 주차장 만든 부분이 다 밭이었습니다. 전체가. 그리고 밭 가장자리 이렇게 경사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데 이쪽 부분은 이제 강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우마차가 지나간 흔적들도 쭉 확인이 됩니다.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우마차가 지나간 흔적들 이렇게 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들 가끔 현장에 오시면 어떻게 이거 밭이냐고 저 요즘 시골에 가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요즘 밭인지 옛날 밭인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딱 지층 그 정량을 보여드리면 딱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이 위에 그 아래쪽에 그 경사 강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거의 1m 가까이 모래로 덮여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홍수 범람해서 덮여 있는 건데, 이 밭을 보면은 참 특이합니다. 이제까지는 고고학 조사에서 밭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이 밭은 보면은 여러 번 경작했던 흔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으로 아주 뚜렷하게 이 사이에 또 모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이 지금 요게 옛날에 밭 두둑이었고, 모래가 요 고랑에 퇴적된 다음에 다시 요 흙을 뒤집어 엎어서 또 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요게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밭이고, 요 두둑을 파내서 다시 이렇게 만든 이런 흔적까지 아주 상세하게 좋은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면 강으로 그 향하는 그런 사면 부분에는 밭이 뭐 5, 6개 층이 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도 뭐 나중에는 조사를 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밭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구획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밭 길이가 심지어 70m 이상 됩니다. 거의 100m 가까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규모로 평고동에서 당시에 뭐 어떤 뭐 공동 경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대규모의 이제 밭을 조성하고 이걸 운영할 정도의 어떤 큰 뭐 집단이, 권력 집단이 있었을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밭을 이렇게 구획을 해가지고 뭐 구덩이로 구획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뚝으로 구획을 하기도 합니다. 각각 밭의 방향도 각각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밭에서 이렇게 삼국시대 유물들이 출토가 됩니다. 밭 조사 모습이고, 밭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두둑과 고랑을 표시한 다음에 내부에 있는 걸 또 다 파내는 작업을 해야 그 아래쪽에 있는 어떤 뭐 심었던 흔적이라는 구덩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면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m 이상 모래가 쫙 덮여 있어서 밭이 이렇게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밭 사이에 이렇게 아마 이 곡물을 이동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수십 번 다녔습니다. 오만처럼 그런 흔적들도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내부에 집자리 내부에 있는 흙을 다 채집해서 밑에 이제 불탄 집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탄화된 곡물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내부의 흙을 다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논층이라든지 받치는 흙을 떠내서 연대에 다 분석을 하였고, 밭은 이거 아까 보신 사진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채질을 다 하고 다 선별을 해서 이제 평고동 유적에서는 신석기 시대는 도토리, 그 다음에 삼국시대 집자리에서는 쌀, 보리, 밀, 조, 팥 이런 유물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준비한 그 자료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순서가 이제 머리말 유적, 대요, 칠학, 구조, 대평 유적과 평거도 유적이 중심 마을이었을까, 청동시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원래 오늘 결론을 저는 대평리 유적을 청동시대 중심 마을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유적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당시에 중심 마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 마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서울 특별시 같은 뭐 광역시 같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당시 어떤 그 청동기 시대까지는 사회에 계층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서서히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싶어서 저기 어르신들께도 그런 걸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내용은 일단은 대평리, 아까 청동기 시대도 전기와 후기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대평리 유적은 청동시대 전기에 집자리도 있고 후기에 집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한 300기 정도, 300동 정도 집이 나왔다 했는데 그거는 청동시대 후기 집입니다. 청동시대 전기 거는 한 20, 30동 나왔는데 많지는 않고요. 그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청동시대 후기에 여러 지역에서 이제 큰 마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공간적 범위가 대평유적, 평거동유적 뿐만이 아니고 경호강에서 남강, 아까 그 수많은 위성지도에 찍혔던 그 유적들을 다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대평리 유적을 최고의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에 안 좋은 마을들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가 그 진주가 되겠고, 여기가 대평리 유적입니다. 아래쪽이 평거동 유적이고, 여기 위에서부터
산청, 뭐 사월리, 묵봉리, 소남리, 여기가 상촌리, 귀곡동, 대초 뭐 쭉 있습니다. 가오동 유적, 그 다음에 여기가 상평동, 뭐 초전동 유적 쭉 이리로 가면은 뭐 문산 이곡리 유적 등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강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 청동시대 마을 중에 이게 중심 마을인가 주변 마을인가 한마디로 대도시인가 소도시인가 이런 걸 얘기하려면은 그 마을의 공간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규모랑 성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중심 마을과 주변 마을의 관계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는 이 대평리 유적에서 당시에 그런 많은 유물들을 직접 만들어냈는가. 왜냐하면 작은 마을에서는 그런 거를 사왔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못 만들고. 이제 그런 흔적들이 대평리 유적에 있는지를 이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우리가 원래는 알아야 될 거는 대평리 유적과 평거동 유적이 청동시대 중심 마을인지. 근데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평거동 유적은 한호도 없고 집도 적고 좀 아닐 것 같다고 했잖아요. 청동시대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년부터 300년까지인데 한 900년, 800년을 전후로 이렇게 자릅니다. 집자리 모양이라든지 그릇 모양이 이제 달라져서. 전기까지는 큰 집에 아까 여러 가구가 모여 살던 큰 집은 평등사회였고, 그 다음에 후기에 점점 이제 위계화된 사회로 뭔가 계급이 조금씩 발산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삼국시대 가면 큰 고분을 만들 수 있는 왕도 생기고, 이제 귀족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청동시대 전기의 집자리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요런 장방형, 약간 좀 네모나면서 긴 것도 있고 길쭉한 이런 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노지는 돌로 만든 노지도 있고 그냥 구덩이만 파가지고 만드는 이런 노지도 있습니다. 청동시대 전기의 토기는 박물관에서 어르신들 보셨을 건데 특징이 이 둘레에 이렇게 띠를 둘러서 강목을 한 겁니다. 뚝뚝뚝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구멍이 있는 토기. 요게 청동시대 딱 요거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청동시대 전기의 토기의 특징. 그 다음에 항아리. 항아리 여기 이 부분이 딱 똑바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꼬부라지지 않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 요거 아까 평거동 유적 집자리에서 보셨던 그 집입니다. 작은 집. 가운데 타원형 구덩이가 있고 양쪽에 기둥을 세웠다. 그 다음에 요 항아리를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거랑. 요거는 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꼬부러지는. 요런 유물 차이로 청동시대 전기와 후기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평리 유적은 중심 시기는 청동시대 후기. 후기 중에서도 후기 전반 빠른 시기입니다. 원래 그 대평리 유적이 조사될 때는 그 남강댐 수몰 지구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산청 묵공리에서부터 쭉 조사를 했습니다. 내촌리까지. 그러면서 이 조사 기관이 한 15개의 기관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1997년부터 조사를 해서 99년까지 그 전에 이제 지표조사나 시골조사도 했는데 발굴조사는 한 3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 대평리 유적에서 가장 많은 유적과 유물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난강댐 옆에 가면 여기가 평거동 유적이 되겠습니다. 대평리 유적에서도 신석기 유적이 좀 확인이 됩니다. 상촌리 B 유적에서 신석기 이렇게 집자리, 폭이랑 나왔는데 이 내용들은 평거 사지고 아까 사진을 못 보여드렸는데 거기랑 내용은 똑같습니다. 같은 집자리고 유물도 같은 신석기 시대 중기, 후기에 집자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평리 유적 입지를 보겠습니다. 입지는 이렇게 남강이 이쪽으로 이렇게 쭉 돌면서 형성한 여기 넓은 충적지입니다. 아주 넓은 범람원에 입지를 하고 있고 요 쭉 따라가지고 그때 당시는 요 제방 옛날 제방 바깥쪽에 쭉 따라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가 전체가 유적이 있었고 지금 여기가 진양호가 되겠고 이쪽에 지금 청동기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지상으로 봐도 여기 상촌 나루랑 연결되는 곳이어서 아마 청동시대부터 그 교통의 요지에 있었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현대 이거 지금 이주하기 전인데 이 자연재방을 따라서 현대에도 집이 이렇게 좀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대평리 유적 전경입니다. 여기 다음 옆으로 쭉 돼 있고 요거는 그 대평리 유적이 어르신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어읍마을과 옥방마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읍마을 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요만큼은 조사를 끝내서 이미 파 먹었습니다. 당시 수물 하면서
그래서 저기 어은 1, 2지구랑 옥방 1, 9지구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어은 1지구 이제 모습인데 아까 어은 1지구에서는 전기 후기 이렇게 집자리가 조금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평거동처럼 강 따라서 큰 집들, 요게 전기 거고 요 사이사이 작은 집들이 후기 집자리입니다. 여기 밀집도가 떨어지는데 이따가 저 옥방 쪽에 가면 밀집도가 아주 높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청동기 시대 후기에 대평리 유적 같은 이런 집을 복원해 놓은 겁니다. 그 환호가 있고 환호 내부에 목책시설, 외부에서 함부로 침입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앞에 보면 망로가 있습니다. 그 출입구 부분에 지금 환호 그 조사한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육교부로 해가지고 이 뚫려진 연결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내부에 이제 집자리 이런 게 확인이 되고 그걸 복원해 놓은 사진입니다. 옥방 1지구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세로 제방을 이렇게 그 구제방 놓아진 그쪽에 앞쪽 강 앞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도 그 청동에서 후기집 오늘 아마 확실히 이 집 모양은 그 알고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석관묘, 환호, 대평리 유적이 중심 마을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 환호입니다. 그리고 환호가 지금 여기 사진으로는 작게 보이는데 깊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이 폭도 그냥 이렇게 발로 넘어가기는 힘든 폭이고 이게 특히나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렇게 토기를 만들었던 가마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자급자족도 하면서 밖으로 유통까지 할 수 있었던 이 토기 가마를 이제 복원을 해놓은 건데 이제 복원도입니다.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안에 나무도 깔고 덮고 위에 흙을 덮어놓은 요거는 이제 중국의 운남 지방의 운남 방식 요라는 가마가 있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이게 잘못 들어간 파일이네. 돼 있는데 여기 구덩이를 파고 토기를 넣고 위에다가 그 진흙을 덮었습니다. 딱 밀폐시켜가지고 요즘에 그 기와 가마나 도자기 가마 보면은 다 밀폐유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왜냐면 온도를 더 높이면 높일수록 그릇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제 청동시대에도 그런 시도를 했던 겁니다. 네, 이게 온난 방식 요 그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평리 유적에서도 나오는 가마에 이런 흔적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릇이 이제 온도라든지 이렇게 잘 되는지 구덩이를 파가지고 요 가운데 원래 토기 할 때 양옆에서부터 불을 지펴가지고 온도를 좀 높이면서 나중에 안으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넣으면 다 깨져버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번 재현을 했더니 그 노천에서 굽는데도 800도 이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자기 뭐 이런 거 구우려 보면은 이렇게 그을음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적에서 조사를 해도 그을음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이 부분에 나무가 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소와 접촉을 못했던 부분에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긴 또랑 모양 그 대평 유적에서 나왔던 요 모양으로도 파봤습니다. 파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 절반은 그냥 나무만 했고 절반은 좀 온도를 높여볼 거라고 진흙을 아주 어설프게 덮었습니다. 확실히 못 덮고 차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너무 허술하게 덮어서 잘 비교가 안 됐습니다. 비교가 안 됐고 그런데 유적에서 조사를 하면 이렇게 진흙 덩어리들이 나왔습니다. 요게 이런 식으로 상부에 뚜껑을 덮었던 거구나. 그런 거는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옥방 2지구인데 이제 그 대평리 옥방 아까 1에서 9지구까지 있고 어는 1, 2지구가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청동시대 집자리랑 다시 확인이 됩니다. 반 모양이고 이거는 무덤들이 이제 일렬로 한 곳에 집중돼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 옥방 4지구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밭이고 집자리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환호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그 인골이 남아있는 석관묘도 확인이 되었고 특이한 거는 보통 석관묘나 이제 무덤에 보면은 그 남자 인골 있는 부분에 이런 무기류 등이 나오고 여자 인골이 있는 부분에 뭐 이제 장신구들이 확인이 되는데 옆에 이렇게 당시의 생전의 모습대로 착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특이하게 이쪽 발 옆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호 모습인데 이 사진을 보면 이게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실 겁니다. 지금 이걸로는 규모가 확인이 안 되는데 요 지금 한 1m 70 정도 되는 학생이었는데 엄청나게 지금 그다음에 빠지면 진짜 못 나오는 요런 식의 규모의 이제 대평리 마을 둘레에 요거를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기 나중에 이제 못 쓸 때는 요 안에 이제 그릇 같은 걸 못 쓰는 거를 이제 폐기를 한 흔적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옥방 육지구입니다. 이제 서서히 요 마을이 조금씩 숨을 시켜 나가는 이제 조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옥방 육지구에서는 청동시대의 반만 확인됐고 밭에서도 이렇게 발자국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옥방 7지구에서 확인된 무덤인데 예전에 저기 아마 역사 스페셜인가 한 번이 대평리 유적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때 이게 나왔었는데 두개골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있었던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두개골이 있기엔 이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목 있는 부분에서 두개골을 이미 잘라내고 두개골을 이미 없앤 상태에서 이렇게 매장을 했습니다. 아마 당시 이제 매장 풍습 중에 이제 뭐 그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곡동 대촌 유적에서는 이렇게 고인돌이 확인됐습니다. 어은 1, 2지구에서는 이렇게 했고 대평리 유적이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이렇게 집자리에 엄청나게 많은 요 가운데 아까 그 평거동에도 있었지만 요 지금 허옇게 이런 부분들이 돌가루입니다. 당시에 숫돌로 열심히 석기를 만들기 위해서 갈았던 흔적들 그런 흔적들과 이렇게 돌 석재들이 무더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대평리 거의 모든 집자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거의 모든 집에서 석기를 생산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거동 유적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집을 마을을 어디를 선택하느냐 했을 경우에 경작지에 유리한 그 경작지를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충적지를 강 옆에 이제 마을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일단은 이런 마을의 그런 성격을 중심 마을인지 주변 마을인지 분류를 하려면 집자리랑 무덤만 있느냐 아니면 집자리랑 무덤과 아까 논밭이 있느냐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을 규모와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이렇게 공간 구조를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기곡동 대촌 유적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무덤하고 이렇게 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대평리 유적은 너무 넓은 규모를 조사를 해서 많이 나오고 어떤 데는 좁은 면적만 조사해서 적게 나와서 그걸 갖고 어떻게 저기 마을 크기를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러시겠지만 아닙니다. 다른 데는 넓은 규모를 해도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겁니다. 본촌리 유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집자리 뭐 대여섯 개, 무덤 몇 개, 요 정도만 이제 유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보면 주거지 수와 무덤 수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저장이나 의뢰 관련 이런 시설이 없는 거 봐서는 소규모 칠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촌리 칠학은 넓은 규모를 이제 조사를 했고 주거지도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되었는데 일단 상촌에서도 이지구에서 대평리 유적처럼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과 분목 공간도 이렇게 뚜렷하게 확인이 됩니다. 1, 2, 3, 4구역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고 3구역 이 부분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공간을 여기 집자리, 무덤, 집자리 이렇게 구획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무덤, 집자리, 주거 공간 했는데 여기도 넓은 공간 조사했는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거지와 무덤과 생산, 밭이 이제 확인된 유적입니다. 진주 가오동 유적인데 그때 요 뒤에 가오동 MBC네 그 뒤쪽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이제 무덤이 많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 전체를 조사를 했는데 나머지는 뭐 고려 조선시대 밭이었고 청동시대 유적은 요만큼만. 그러니까 이제 대평리 유적이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 넓은 규모를 가지 조사했는데 당시 마을의 규모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요만큼만 나왔다는 거. 그 가오동 유적은 이제 보시면 요런 거는 유구 배치도라고 하는데 유적에서 조사된 거를 이렇게 다 위치를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위치 표시하기 위해서.
가호동 유적은 보면은 요만큼 집자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무덤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 뒤에는 밭이. 근데 대평리나 평거동 비교하면 정말 소규모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이제 확인이 된 작은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가호동도 이건 환호입니다. 환호도 있긴 있지만 있어도 대평리나 이런 데랑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소규모입니다. 이게 함정열이 확인이 된 거고. 근데 이제 가호동 유적에서도 아주 크고 중요한 이제 무덤들은 확인이 됐습니다. 이 네모나게 지금 한 이 묘역 지성묘라고 하는 이제 무덤이고, 묘역이 있는 앞에는 이렇게 큰 구덩이를 파서 마찬가지로 여기 토기들을 매납을 한 그런 무덤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묘역을 쌓았던 흔적. 거의 뭐 현대 거랑 별반 차이 없이 이렇게 묘역에 축대를 아주 잘 쌓은 흔적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선묘 안에서는 이렇게 청동으로 만든 팔찌도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을도 좀 중요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리고 청동시대 사람들이 특이한 게 묘역을 꼭 이렇게 두 종류로 같이 만듭니다. 아까는 네모난 거였는데 동그란 거. 네모난 거는 지금 이쪽 편에 요 네모난 게 좀 비층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바로 동그란 것도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원과 네모 이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무덤은 동그라미와 네모가 항상 같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호동 유적도 보면은 주거지 수나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환호도 있고 밭도 있고 주거지도 있고 함정도 있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평리 칠학의 축소형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규모가 작아서 중심마을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탄동 진주 혁신도시 건설할 때 조사된 소호동 유적인데 사진 상태에서 별로 안 좋습니다. 아까 여기가 그 가호동 유적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소호동 유적인데 거의 입지들은 다 낮은 구름과 접해 있고 강과 접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저기 무덤이 되겠고 아래쪽에도 이제 무덤이 되겠습니다. 집자리 뭐 거의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이제 이렇게 요걸 출토를 했고 여기 옆에 이렇게 이것도 묘역을 만든 시설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별로 이제 잔존 상태가 이제 좋지 않습니다. 많이 깨져가지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진주 초전동 유적입니다. 그 초전동 유적 여기 아주 조사 집자리 많이 됐습니다. 여기도 조사 많이 됐는데 대평리와 같이 어떤 그런 생산을 했었던 흔적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사였다는 그런 정황들은 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초전동 유적 유구 배치도인데 엄청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요 큰 집은 청동시대 전기 거고 아래쪽에 한호도 있습니다. 아마 요 그 마을 안쪽으로 더 가면 한호가 더 나올 건데 지금 조사하는 요까지밖에 안 돼 있어서 초전동 유적도 대평리 유적처럼 혹시 중심 마을로서 할 수 있을지 좀 기대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그 중심 마을로 설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까 토기를 부었던 곳이라든지 석기를 만들었던 흔적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증거가 좀 적다는 겁니다. 초장동 유적입니다. 지금 뭐 계속 아마 어르신들 다 낯익은 그 뭐지 명칭 동네 이름들일 건데 초장동 유적 지금 그 아파트 짓는데 거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아래쪽에 보면 초장동 유적에서는 직경 한 30m의 묘역을 가진 큰 청동시대의 무덤이 하나 조사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지금 큰 네모난 집들이 청동시대 전기 건데 후기에 그러니까 대평리 유적과 같은 시기에 유구는 많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밭과 노는 다 상욱시대 이후 겁니다. 집자리 모양이고 특히 연구를 하면서 중시 여기는 거는 의뢰 공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의뢰를 했다는 것은 누가 이렇게 의뢰를 주도할 수 있었던 신분적으로 좀 높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뢰 공간이 있는가 없는가도 아주 그 마을의 성격을 따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산청 사월리 유적의 그 의뢰 공간이 확인이 되는데 사월 유적은 배양과 세터치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유적입니다. 그리고 배치도를 보면 여기도 이렇게 한원은 확인이 됩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래서 무덤 공간과
주거 공간이 있는데 여기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호 밖에 이렇게 집자리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때 배양 유적인데 무덤과 이렇게 무덤 공간과 주거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면은 환호 안에 집이 있고 무덤은 또 밖에 있습니다. 매촌리 유적입니다. 요거는 시기는 아마 대평리 유적보다 좀 늦은 시기일 건데 여기도 엄청나게 큰 청동기시대 무덤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위쪽에 다 이 석관묘입니다. 석관묘고 밑에 이제 집자리들이 이렇게 몇 개 모여 있고 이 무덤 공간이 확인이 됩니다. 이 집자리들의 모습이고 이 무덤 모습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네모난 무덤과 동그란 무덤이 계속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그 지성묘 상석도 다 하나씩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요 동그란 건과 네모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관념 체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속에 있는 돌들을 다 드러내고 이제 테두리 바깥돌만 이렇게 남겨놓은 모습입니다. 지성묘 안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석검을 깨트려가지고 이제 부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공리 유적이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환호는 있습니다. 환호는 있지만 안에 주거지가 한 4, 5개밖에 없습니다. 대평리 유적입니다. 대평리 유적은 원래 어은 1, 2지구와 옥방 1에서 9지구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그 환호가 나오는 그 정황에 따라 가지고 제가 따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이 옥방 4지구, 5지구까지는 어은 마을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옥방 마을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어은 마을 안에는 보면은 지금 요 보시면 그걸 다 여러 유적 조사한 걸 다 합쳐놓은 건데 여기 다 집자리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쫙 다 여기 지금 난강이 되는데 요 앞에는 전부 다 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환호가 있습니다. 이 환호 안에도 보면은 아까 다른 유적들하고 비교하면 집이 많이 있습니다. 안에는 이제 주거 이제 저장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환호 바깥쪽에 이제 아까 청동시대 후기에는 그 노지가 집 안에 없고 집 밖에 그 여기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런 치사 행위들을 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거 공간과 밭 이런 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어르신들한테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 옥방 칠학만 요것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집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여기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 옥방 칠학은 환호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사중으로 있습니다. 사중 하나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환호가 작은 거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4개의 환호가 있습니다. 요 옥방마을 이제 전체 요 배치도인데 여기 꽉 집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요 환호가 다 동시에 사용된 건 아닙니다. 내부의 유물을 보면은 시기는 좀 차이 나지만 적어도 요 3호와 4호 환호는 같이 사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3호 환호 자체도 이중인데 4호 환호까지 밖에 둘러쳐져 있는 걸 보면은 여기는 뭔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 거주했을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보면은 이렇게 주거 공간이 있고 뭐 밖에도 주거 공간. 그러니까 이 이중 환호 안에 제가 생각하는 당시 엘리트 살고 있었던 곳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밖에 의뢰 공간으로 추정되는 이렇게 고상 건물 이런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밖에 이렇게 그 무덤들이 분포를 해 있고 특이한 거는 그 환호와 환호 사이 이제 그 아까 육교부처럼 사람들이 출입하는 요 사이에 무덤들이 이렇게 딱 그 줄을 지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환호 안과 밖에 이런 거는 다른 유적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인데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 사람들이 다니는 출입구에 무덤을 저렇게 일렬로 세워서 쓰는지. 외부입니다. 아까 환호 외부, 옥방칠학의 환호 외부에는 마찬가지로 환호 바깥쪽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당시에 계급이 확실히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엘리트가 아닌 그런 사람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네
그 밖에 보면은 이렇게 밭도 있고, 그리고 무덤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그릇을 만든 이런 공간들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다른 유적에서는 이렇게 공간들이 딱 구분이 돼가지고 많은 수의 요구들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평리 유적은 당시에 이 남강유역 일대에서 가장 크고 뭐 그런 중심 마을이 아니었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너무 지금 뒤에 내용이 많은데 네, 혹시 다음에 또 어르신들 만날 기회 있으면 뒷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고 뒤에 거 마저 말씀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뭐 하기에는 시간이 지금 안 되겠